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모건 플라자 쇼핑몰 3층 유리창이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고 불길에 휩싸인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대는 가운데 한 남자가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오려 발버둥 치는 그 순간 오직 그만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쇼핑몰 청소부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73명. 그가 그날 구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쇼핑몰의 젊은 사장이었죠. 이것은 미국 전역을 뒤흔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북파 공작원 출신의 평범한 청소부가 어떻게 미국 최악의 방화 테러를 막아냈는지, 그리고 왜 그는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려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날 아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평범했는지, 아니 평범하게 살려고 애썼는지를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새벽 5시. 박준호는 늘 그랬듯 정확히 이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말이죠.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좁은 원룸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이불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모서리를 정확히 맞춰 네모 반듯하게.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매일 똑같은 각도로 개어놓는 그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그는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32살. 그런데 눈가의 주름은 40이 넘은 사람 같았죠. 양치를 하면서도 그는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낡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는 늘 이 시간의 적막함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 아무도 묻지 않는 시간. 한강 다리를 건너며 일정한 속도로 뛰어가던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리 밑 골판지 박스를 덮고 있는 노숙자가 추위에 떨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망설임 없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었습니다. 노숙자가 놀라 깼습니다. 아저씨, 이거 왜 이래요? 추운데. 준호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따뜻한 곳에서 주무시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얇은 운동복 차림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죠. 6시 반 모건 플라자 쇼핑몰 직원 출입구. 경비원 조 마르티네즈가 준호를 반겼습니다. 오늘도 일찍이네.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게. 조는 9.11 테러 때 수십 명을 구한 은퇴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늘 준호를 안쓰럽게 바라봤죠. 자네처럼 성실한 청년이 왜 이런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준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1층 화장실 청소를 먼저 해야 한다고요. 청소 도구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간 준호. 변기를 닦으며 그는 작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한국 군가였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죠. 그때 한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와락 토하고 말았죠. 엄마가 황급히 들어와 연신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자신이 입고 있던 깨끗한 셔츠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죠. 괜찮아. 배 아팠구나. 이제 다 나았어. 엄마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준호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아이가 건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9시 이사회 회의실. 엘리자베스 모건이 들어섰습니다. 29의 젊은 사장.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예상보다 5년이나 일찍 회사를 물려받은 그녀였죠. 이사진 12명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남성들.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3% 하락했습니다. 리사가 대답하려 하자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주먹을 꽉 쥐었죠. 그때 빅터 해리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사, 너무 부담 갖지 마. 우리 모두 내 편이야. 하지만 이번 30주년 행사는 정말 중요해. 실패하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경영권을 빼앗긴다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리사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공황장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꺼내 약을 삼켰습니다.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준호가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이내 조용히 지나쳤죠.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 그게 그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 준호는 구석에서 1달러짜리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홍보팀 막내 사라가 다가왔죠.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늘 준호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맨날 라면만 드시네요. 제가 도시락 많이 싸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준호는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이걸로 충분하다고요. 동료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사라가 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여기 곧 그만둘 거예요. 넌 맨날 그만둔다고 하면서 3년째잖아.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라면 국물을 마저 마실 뿐이었죠. 3일 전 쇼핑몰 지하 주차장. 준호가 지하 기계실을 점검하러 내려갔습니다. 정기 점검 리스트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휘발유도 아니고 페인트도 아닌.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냄새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잊고 싶었던 그때 북쪽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맡았던 화학약품 냄새와 비슷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고 자신은 이제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라고.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환기구 근처에 놓인 낯선 상자들. 분명 어제까지는 없었던 것들이었죠. 준호는 상자에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때 누군가 기계실로 들어왔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남자였죠. 하지만 준호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시선 처리. 훈련받은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남자가 준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준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정기 점검입니다. 청소부 리스트에 있어서요. 남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본 적 없는 얼굴인데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벽 시간대라 마주칠 일이 없었겠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점검 끝났으니 올라가겠습니다. 기계실을 나오면서 준호는 뒤돌아봤습니다. 그 남자가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야. 계속 반복하면서 말이죠. 2일 전 이사회 특별회의. 빅터 해리스가 리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최고층에 있었죠. 리사의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사무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리사 앉아. 차라도 한잔 할래? 빅터는 친근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드디어 30주년 행사야. 내 아버지가 이 쇼핑몰을 연지 정확히 30년. 감회가 새롭지 않니?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빅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넌 어떠니? 29살의 어린 사장이 과연 이 거대한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 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빅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어. 내일 행사가 실패하면 글쎄, 이사회에서 가만히 있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빅터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난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야. 그분과 함께 이 회사를 키웠지. 원래는 그는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내일 실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리사가 나간 후 빅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계획대로 진행해. 확실하게. 디데이 아침 6시.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쇼핑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30주년 기념 대형 행사가 있는 날. 수천 명의 손님이 몰려올 예정이었죠. 쇼핑몰 곳곳에 축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보안 요원들도 평소보다 많이 배치됐죠. 준호가 천장 스프링클러를 점검하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스프링클러 헤드가 교체된 흔적이 있었죠. 그것도 아주 최근에.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스프링클러를 건드린다는 건 화재 진압 시스템을 무력화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는 또다시 자신을 억눌렀습니다. 착각일 거야. 정식 점검이었을 거야. 9시 행사장 대기실. 리사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연설문이 들려 있었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사라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곧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밖에서는 이미 수백 명의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젊은 여사장의 첫 대형 행사를 지켜보려 왔죠. 10시 행사 시작 직전. 준호는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청소부를 만났죠. 어제 지하실에서 봤던 그 남자. 제이크 밀러였습니다. 제이크가 준호를 보고 멈췄습니다. 또 당신이군. 준호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제이크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뭔가 이상해. 그냥 청소부 같지 않아.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제이크의 눈에는 의심이, 준호의 눈에는 경계가 서려 있었죠. 그때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펑! 1층 어딘가에서 폭발음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화재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제이크가 씩 웃었습니다. 시작됐군. 당신도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유유히 사라졌고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연기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내면에서 두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도망쳐. 내 일이 아니야. 더 이상 그런 일은 하지 않기로 했잖아.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죽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2층에서 내려다본 1층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출구를 향해 밀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 멀리 3층 귀빈실에는 리사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복도를 달리던 준호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2층 화장실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문을 열자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는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죠.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면 자신의 움직임이 느려질 테고, 그럼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번쩍 스쳤습니다. 7년 전 북한 접경 지역. 극비 임무 중이었던 그는 한 마을에서 불길에 갇힌 아이를 발견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임무가 우선이었고 그는 아이를 지나쳤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아직도 그의 악몽에 나타났죠. 준호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그의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된 것은 그는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은 더욱 혼란스러웠죠. 사람들이 밀치고 넘어지며 출구를 향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침착하세요. 줄을 서서 천천히 나가세요. 밀지 마세요. 하지만 공황 상태의 군중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때 준호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동작으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쓰러진 노인을 일으켜 세웠고 넘어진 여성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옆에서 지켜보던 조 마르티네즈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은퇴한 소방관인 그는 한눈에 알아봤죠. 저건 일반인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을. 준호, 당신 대체.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동쪽 출구를 확보해 주세요. 제가 서쪽을 맡을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명령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다 문득 3층을 올려다봤죠. 귀빈실이 있는 곳, 리사가 있을 곳이었습니다. 그는 안고 있던 아이를 탈출한 여성에게 맡겼습니다. 이 아이 엄마를 찾아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죠. 계단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셔츠를 찢어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자세로 계단을 올랐죠. 2층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아침에 의심했던 그대로였죠. 계획적인 방화.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죠. 준호는 한 명씩 끌어서 창가로 옮겼습니다. 창문을 깨고 신선한 공기를 들였죠. 기침을 하며 깨어난 한 남자가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위에 사장님이. 귀빈실에. 준호가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명. 아니, 15명쯤. 문이 잠겼어요. 안에서 열리지 않아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이 잠겼다는 건 누군가 일부러 가둔 것이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군용 칼을 꺼냈습니다. 청소도구로 위장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죠. 그리고는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귀빈실 앞. 정말로 문이 밖에서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준호는 쇠사슬을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인 자물쇠가 아니었죠. 폭발물과 연결된 부비 트랩이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폭발할 구조였죠.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장치는 특수부대 시절에나 봤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지고 안의 사람들은 버틸 수 없을 것이었죠. 준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을 더듬었죠. 7년 전 폭발물 제거 훈련. 교관이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빨간 선이 아니야, 파란 선도 아니야. 가운데 숨겨진 투명한 선을 찾아야 해. 준호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3, 2, 1. 찰칵. 부비 트랩이 해제됐습니다. 그는 쇠사슬을 풀고 문을 열었죠. 안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구석에서 리사가 몇 명을 부축하고 있었죠. 리사가 준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은 청소부. 설명은 나중에. 모두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준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이 5명, 걸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 그는 리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걸을 수 있는 분들을 데리고 먼저 나가세요. 제가 뒤따라갈게요. 하지만 지금 당장 준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갔죠. 준호는 의식 없는 사람들을 한 명씩 등에 업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죠. 4번째 사람을 옮기고 돌아왔을 때 마지막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무너지는 잔해를 몸으로 막으며 마지막 사람을 끌어냈죠. 복도로 나왔을 때 그의 등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마지막 사람을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 소방관들이 막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호를 보고 경악했죠.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준호는 마지막 사람을 소방관에게 넘기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그를 붙잡았죠. 리사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준호는 리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둘러봤죠. 아직도 건물 안에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2층 서쪽 날개, 지하 푸드코트. 연기는 계속 짙어지고 있었고 불길은 점점 확산되고 있었죠. 리사를 뿌리치고 다시 건물로 들어가려는 준호를 소방대장이 막아섰습니다. 이봐요. 더 이상은 위험해요. 우리가 처리할 테니. 준호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조작했어요. 그리고 2층 서쪽에 최소한 20명은 더 있을 겁니다. 소방대장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준호는 소방대장의 무전기를 가리켰죠. 2층 서쪽 비상구가 막혀 있을 겁니다. 사다리차를 그쪽으로 보내세요. 당신이 누군데 명령을. 그때 조 마르티네즈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세요, 대장님. 이 사람이 벌써 50명은 구했어요. 소방대장은 망설이다가 무전을 쳤습니다. 2층 서쪽으로 사다리차 이동. 준호는 다시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리사가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조가 막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를 믿으세요. 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2층 서쪽 복도. 준호가 도착했을 때 정말로 20명 넘는 사람들이 막힌 비상구 앞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 쇼핑객들이었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 남자가 도끼로 문을 부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제 문이 밖에서 용접된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죠. 준호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그를 봤습니다. 얼굴과 옷이 검댕과 피로 범벅이 된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것 같았죠.
창문으로 가세요. 모두 창가로. 하지만 창문도 안 열려요. 다 잠겨 있어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화기, 의자, 진열대. 그는 재빨리 계산했죠. 창문의 두께, 필요한 충격량, 각도.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그는 소화기를 들고 전력으로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한 정확도로 같은 지점을 계속 타격했죠. 쨍! 유리가 깨졌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사다리차가 올라왔죠. 아이들과 여성분들 먼저. 천천히, 당황하지 마세요. 준호는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지휘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갔죠. 그런데 한 노인이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죠. 준호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압박 위치, 완벽한 리듬. 의료진도 놀랄 만큼 전문적인 동작이었죠. 하나, 둘, 셋. 30. 노인이 기침을 하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마지막 사람까지 대피시키고 준호도 창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펑! 건물 어딘가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으로 준호가 뒤로 밀려났죠. 그때 그는 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제이크 밀러였습니다. 제이크가 씩 웃으며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폭장치였죠. 당신 같은 영웅 놀이하는 놈들이 제일 싫어. 그가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준호가 몸을 날렸습니다. 10m 거리를 순식간에 좁힌 그는 제이크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죠. 기폭장치가 날아갔습니다. 제이크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당신, 특수부대 출신이군. 두 사람이 격투를 벌였습니다. 제이크도 전직 해병대 출신답게 만만치 않았죠. 주먹이 오가고 발차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움직임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익힌 근접 전투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유술과 급소를 노리는 타격술이 절묘하게 조합됐죠. 제이크가 밀려나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왜 끼어드는 거야?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잖아. 준호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건 누구와도 상관 있는 일입니다. 제이크가 비웃었습니다. 무고한 사람? 여기 있는 건 다 자본주의 돼지들이야. 특히 그 젊은 사장. 아버지 덕에 회사 물려받은 금수저가 뭘 안다고. 그때 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빅터 해리스? 제이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준호는 확신했죠. 증거를 남기셨을 겁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용병은 항상 보험을 들어두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닥쳐. 제이크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군용 단검이었죠. 하지만 준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이크의 손목을 잡아 꺾고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죠. 제이크가 쓰러졌습니다. 준호는 제이크를 묶고 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전화가 나왔죠. 화면에는 빅터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리사가 죽으면 보너스는 2배.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방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리사를 노린 살인 계획이었죠. 그는 휴대전화를 챙기고 일어섰습니다. 제이크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죠. 밖으로 나온 준호를 보고 소방관들이 달려왔습니다. 부상이 심각해 보이는데 실제로 준호의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등과 팔에는 화상이,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폭발물이 더 있을 겁니다. 소방대장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준호는 제이크의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이걸 경찰에 넘기세요. 그리고 건물 전체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때 리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당신이 모두를 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대체 어떻게? 준호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빅터 해리스를 아십니까? 리사가 놀랐습니다. 빅터 삼촌을? 왜 갑자기? 그가 이 모든 일의 배우입니다. 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빅터 삼촌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제 대부이기도 하고. 준호는 휴대전화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빅터와 제이크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특히 마지막 문자가 선명했죠. 리사가 죽으면 보너스는 2배. 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가 그녀를 붙잡았죠. 이해가 안 돼요. 왜 삼촌이?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를 누가 물려받을 거라 예상했을까요? 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빅터 삼촌.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일으킨 분이니까. 하지만 유언장에는 사장님 이름이 있었죠. 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절 죽이려고.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특공대까지 동원됐죠. 준호가 건넨 증거를 확인한 경찰은 즉시 빅터 해리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이크 같은 프로는 항상 플랜 B를 준비하죠. 그가 건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화재는 진압되고 있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죠. 지하 주차장에 뭔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리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보세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잖아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제 일입니다. 당신의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청소부. 리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죠. 준호가 결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준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조 마르티네즈가 나타났습니다. 준호, 나도 같이 가겠네. 조,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조가 웃었습니다. 자네 혼자 보내긴 더 위험해 보이는군. 게다가 난 이 건물 구조를 자네보다 잘 알아. 두 사람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고 계단은 연기로 가득했죠. 방독면을 쓰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 어둠 속에서 뭔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빨간 불빛. 디지털 타이머였죠. 5분 43초, 42초, 41초. 준호가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C4 플라스틱 폭탄. 군용 폭발물이었죠. 양으로 봐서는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였습니다. 조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런 젠장. 해체할 수 있나? 준호가 폭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회로, 여러 개의 안전장치, 그리고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즉시 폭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4분 50초. 준호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폭발물 전문가였던 김중희가 가르쳐 준 것들. 모든 폭탄은 제작자의 습관이 있다고. 제이크의 성격으로 봐서는 파란 선 2개 중 하나를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인지는. 조가 물었습니다. 확률이 얼마나 되나? 50%입니다. 3분 30초. 그때 준호의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선 연결부의 미세한 흠집. 일부러 낸 것 같았죠. 왼쪽입니다. 확실한가?
준호는 대답 대신 니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찰칵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2분 58초에서 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친, 자네 정말. 그때 준호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리사의 목소리였죠. 준호 씨, 빅터가 여기 있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준호와 조가 서로를 봤습니다. 빅터가 아직 건물에 있다고? 두 사람은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동안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빅터는 왜 아직 건물에 있는가? 무엇을 노리는가? 옥상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죠. 경찰이 말했습니다. 인질이 있습니다. 리사 사장이 따라 올라갔는데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리사가 인질로 잡혔다는 건가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빅터가 리사의 목에 총을 겨누고 나타났죠. 빅터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모두 물러서, 안 그러면 인연을 쏜다. 리사가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왜요, 삼촌? 왜 이런 짓을? 빅터가 소리쳤습니다. 삼촌? 내가 언제까지 내 삼촌 노릇을 해야 하는 거야. 이 회사는 내 것이어야 했어. 내 아버지와 함께 맨손으로 일궈낸 회사라고. 아버지는 당신을 믿었어요. 믿음? 빅터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뭘 얻었지? 끝까지 모든 걸 내년한테 물려줬잖아. 29살짜리 애송이한테. 준호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빅터 해리스? 이미 끝났습니다. 제이크도 잡혔고 폭탄도 해체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빅터가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내 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다 끝났을 텐데.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영웅놀이? 빅터가 총구를 리사의 관자놀이에 더 세게 눌렀습니다. 그럼 이 영웅님이 인연도 구해보시지.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리사 사장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인질이 될 겁니다. 빅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입니다. 북파공작원이었죠. 빅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내 놈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좋은 인질이죠. 경찰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리사를 놓아주세요. 대신 절 데려가세요.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리사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은 말하고 있었죠. 내가 신호를 주면 몸을 낮추라고. 빅터가 준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북파공작원? 그럼 내 놈이 왜 여기서 청소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준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잊고 싶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을 하게 됐네요. 빅터가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군. 하지만 난 믿지 않아. 내 놈이 날 속이려는 거겠지. 준호가 자신의 군번줄을 꺼내 보였습니다. 오래된 인식표였죠. 거기엔 한글로 새겨진 이름과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1326부대 박준호 중사. 확인하고 싶으면 한국 국방부에 연락해 보세요. 경찰들이 웅성거렸습니다. 707이라는 이름은 그들도 들어본 적이 있었죠. 한국 최정예 특수부대. 존재 자체가 비밀인 유령부대. 빅터가 총구를 리사에게서 준호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래, 내가 인질이 되겠다고? 좋아. 그럼 여기로 와. 천천히. 준호가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리사와 빅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서 각도와 타이밍을 재면서 그때 갑자기 옥상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쿵! 지하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준호가 해체한 폭탄 외에 또 다른 폭탄이 있었던 겁니다. 건물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균형을 잃었죠. 그 순간 준호가 움직였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빅터에게 달려들어 총을 든 손목을 쳤습니다. 탕! 총이 발사됐지만 하늘을 향했죠. 동시에 다른 손으로 리사를 밀어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빅터가 비틀거리며 옥상 난간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런 망할. 그가 다시 총을 겨누려 했지만 건물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쿠구궁. 옥상 바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건물이 폭발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죠. 모두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하지만 옥상 출입문으로 가는 길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닥이 갈라지며 구멍이 생겼죠. 리사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려가요? 준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옥상 한쪽에 있는 곤돌라. 외벽 청소용 장비였죠. 저걸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곤돌라까지 가려면 갈라진 바닥을 건너야 했습니다. 폭이 2미터는 넘어 보였죠. 조 마르티네즈가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건너다 떨어지면. 준호가 로프를 찾았습니다. 공사용 안전 로프가 구석에 있었죠. 제가 먼저 건너가서 로프를 고정하겠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섰다가 전력으로 달려서 점프했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틀어 간신히 건너편에 착지했죠. 로프를 난간에 고정한 뒤 반대편으로 던졌습니다. 한 명씩 건너오세요. 경찰들이 먼저 건넜습니다. 그 다음 조. 그리고 리사가 로프를 잡고 건너려는 순간 빅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넌 나와 함께 죽는 거야. 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빅터가 그녀를 균열 쪽으로 끌고 갔죠. 준호가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로프를 타고 빠르게 되돌아온 그는 빅터의 정수리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빅터가 쓰러졌지만 리사의 손을 놓지 않았죠. 두 사람 모두 균열 가장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의 폭발. 쿠가광. 바닥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빅터가 균열 속으로 떨어지면서 리사도 함께 끌려갔죠. 준호가 순간적으로 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도 함께 끌려가고 있었죠. 놓으세요. 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다 죽어요. 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의 다른 손은 간신히 철근 하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온 몸무게와 리사의 무게까지. 팔이 찢어질 것 같았죠. 빅터는 여전히 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2년이 살면 내가 모든 걸 잃어. 준호가 리사를 당기려 했지만 세 사람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때 조가 로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준호, 잡아. 준호가 로프를 잡으려는 순간 철근이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리사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죠. 고마웠어요. 절 구하려고 해줘서.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는 전신의 힘을 짜내어 리사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때 빅터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다 같이 죽는 거야. 그가 준호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리사가 발로 빅터의 얼굴을 걷어찼죠. 막! 빅터가 손을 놓치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비명이 들렸죠. 무게가 줄어든 틈을 타 준호가
리사를 끌어올렸습니다. 조와 경찰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죠. 하지만 건물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곤돌라, 빨리. 모두가 곤돌라로 달려갔습니다. 정원은 4명이었지만 6명이 올라탔죠. 준호가 조종 레버를 당겼습니다. 곤돌라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죠. 15층, 14층, 13층. 그때 와이어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익. 곤돌라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와이어 하나가 끊어진 겁니다. 준호가 리사와 조를 밀어 안전한 쪽으로 보냈습니다.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하지만 남은 와이어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8층까지 내려왔을 때 두 번째 와이어마저 끊어졌습니다. 곤돌라가 자유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비상 브레이크를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죠. 그때 그의 눈에 옆 건물로 이어진 전선이 보였습니다. 모두 꽉 잡으세요. 그는 곤돌라를 흔들어 전선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날려 전선을 잡았죠. 찌지직. 전기가 흘렀지만 준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전선을 곤돌라에 감아 속도를 줄였죠. 5층, 4층, 3층. 마침내 2층 높이에서 곤돌라가 멈췄습니다. 모두 뛰어내리세요. 지금. 한 명씩 곤돌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뛰어내리는 순간 곤돌라가 추락했죠. 쿠강.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모두가 무사히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리사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전기에 타서 까맣게 변해 있었죠. 당신은 정말.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의 사이렌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무너진 모건 플라자,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하지만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단 1명, 빅터 해리스뿐이었습니다. 준호는 구급차 앞에 앉아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그의 타들어간 손을 치료하며 혀를 찼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화상이 심각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죠. 당신이 73명을 구한 영웅입니까? 정말 북파 공작원 출신이 맞습니까? 준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리사가 나타나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잠시만요. 그분은 지금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사라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죠. 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촬영도 했고요. 그녀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준호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 사람들을 구하는 장면, 폭탄을 해체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이분은 정말 영웅입니다. 혼자서 73명을 구했어요. 저도 그 중 한 명이고요. 구조된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엄마입니다. 이분이 제 아들을 구해주셨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노인도 나타났습니다. 이 청년이 심폐소생술로 저를 살렸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정확한 응급처치였다고 하더군요. 조 마르티네즈도 증언했습니다. 전 9일일 때 소방관이었습니다. 많은 영웅을 봤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이 여기서 청소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준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살려고 했죠. 하지만
그가 무너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것이니까요. 군인은 국민을 지킨다. 그게 국적을 떠나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박준호 중사 707 특수임무대대 소속이었다가 5년 전명에 제대. 북한 내 극비 임무 수행 중 동료를 구하다 중상을 입고 제대했다고. 또 다른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은성무 공훈장 수훈자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라는데요. 준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전 이제 그냥. 리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냥 청소부가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3년 동안 당신이 우리 쇼핑몰에서 일했는데 전 한 번도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당신 이름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그림자처럼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때 경찰서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 덕분에 대참사를 막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지사까지 나타났죠. 박 선생님,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명예 시민으로. 준호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이미 제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 사라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준호 씨, 지금 실시간 트렌드 1위예요. 전 세계가 당신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히어로다. 한국에 이런 특수부대가 있었다니. 왜 이런 사람이 청소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감동적이다. 국적을 떠나 생명을 구한 진정한 영웅.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그저, 리사가 말했습니다. 그저가 아니에요.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한 번은 불에서, 한 번은 빅터에게서.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빅터 삼촌이. 아니, 빅터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겠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뛰어들었잖아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인의 본분입니다. 그때 조가 다가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이제 숨지 않아도 돼. 자네가 누군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온 세상이 알게 됐으니까.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파란 하늘이 보였죠.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년 전 마지막 임무에서 죽은 동료의 목소리였죠. 준호야, 넌 살아남아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리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타들어간 손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따뜻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호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요.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모건 플라자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30년의 역사가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사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낸 건물이. 준호가 말했습니다.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73명 모두가요.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한국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남으실 건가요? 준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 이제 제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을 겁니다. 박준호, 대한민국 예비역 중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필요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일주일 후 연방법원 빅터 해리스의 공범들에 대한 긴급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이크 밀러를 비롯한 5명의 공범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제이크 밀러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시지입니다. 빅터 해리스가 200만 달러를 대가로 방화를 지시한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여기 리사 모건 사장의 살해를 추가로 지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이크가 변호사에게 뭐라고 속삭였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었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나쁩니다. 단순 방화가 아닌 다수를 노린 테러에 가까운 범죄였습니다. 제이크 밀러, 종신형. 나머지 공범들 각각 30년에서 50년.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법원 밖. 리사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죠. 떨림도 없고 공황장애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탐욕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지만 용기는 평범한 사람도 영웅으로 만든다는 것을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쇼핑몰 재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재건할 겁니다. 더 크고 더 안전하게. 그리고 1층 로비에는 그날의 영웅을 기리는 기념관을 만들 거예요. 박준호 씨뿐만 아니라 서로를 도왔던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요. 그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어디 계신가요? 리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 증인으로 출석했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귀국을 권유한다는데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시민권과 함께 특별 요원직을 제안했다던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제안에 감사하지만 전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요? 준호가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힐 겁니다. 한 달 후 새로운 시작. 임시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서 리사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건 자금은 보험금과 투자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번 사건 이후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올라갔대요. 홍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사 사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위기를 극복한 젊은 리더로 재평가받고 있죠. 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사람 덕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줬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리사가 다가갔습니다. 잘 오셨어요, 박 선생님. 준호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게 그때 말씀하신. 리사가 봉투를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요. 무슨 제안입니까? 우리 회사의 보안 총책임자가 되어주세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전 그런 자격이, 리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보다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요?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걸 구했어요. 직원들도 회사도 저도.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그때 조 마르티네즈가 들어왔습니다. 준호, 자네를 찾고 있었네. 나도 리사 사장의 제안을 받았어. 보안 부팀장으로. 자네와 함께 일하고 싶네. 사라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준호 씨, 저희랑 계속 함께 해요. 이제 숨지 마시고요. 준호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리사가 물었습니다. 뭔가요? 더 이상 저를 영웅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6개월 후 모건 플라자 재건 현장. 새 건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안전 시스템을 갖춘 이전보다 훨씬 웅장한 건물이었죠. 준호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보안 총책임자답게 모든 안전 요소를 직접 점검하고 있었죠. 리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떤가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번엔 어떤 위협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리사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사가 놀랐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당신이 절 구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해줘서요. 혼자 숨어 있었다면 전 영원히 과거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리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손이었지만 이제는 거칠지 않았죠. 이제 과거는 잊으세요. 미래를 봐요. 그때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네, 저 박준호입니다. 잠시 통화를 하던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화를 끝낸 준호가 리사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국에서 제 옛 부대원들이 연락을 했어요. 그날 일을 듣고 모두 자랑스러워한다고. 그리고 죽은 동료의 가족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제가 계속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기쁘다고요.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 1년 후 세모건 플라자 개장식.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1층 로비에는 약속대로 그날의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만들어졌죠. 리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최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죠.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희생이란 무엇인지를요. 그녀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보안팀과 함께 서 있었죠. 오늘 우리가 여기 설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갔죠. 이제 모건 플라자는 단순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희망의 상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장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귓가에 죽은 동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준호야. 넌 진짜 영웅이 됐구나.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